개편된 주말엔 CBS 주일 순서 2부의 첫 곡은 어셔의 Separated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죠. 경제적 충격을 아주 열심히 정치권이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총선 포스터, 총선 공보 봐도 뭐 큰 걸 짓겠다, 많은 걸 만들겠다 보다는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복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공약이 더 많이 올라오는 공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독특한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보편복지 문제를 공약에도 넣고 얘기도 한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16년 총선부터는 빨간색 정당까지도 많이 퍼져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정치권이 이걸 고민해 본 지 오래 안 됐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총선과 무관하게 당장 지금 국민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정부의 지원 대책 어떤 게 있고 사각지대는 없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게 그냥 오건호 위원장 본인이 내가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의 이름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맞죠? 예. 어떤 활동하는 곳인지 잠시만 소개해 주십시오. 복지시민단체이고요. 예.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발족했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복지 바람이 분 게 이렇게 길진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무상급식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 때 굉장히 타올랐어요. 예. 그래서 요 계기에 복지국가에 불을 더 붙여보자 뭐 이런 취지로 그 단체를 지인들하고 발족해서 지금 8년째 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하신다는 건 그 일을 맡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되지요. 그동안은 힘드셨을 텐데 지금 정말 오건호 위원장님을 이곳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왜냐면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랑 지자체가 앞다투어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많은 지원책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뭐 한꺼번에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사태였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지자체 중앙정부가 나서고 있는데 초기에 중앙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네. 1, 2차에 걸쳐서 아주 작았어요. 그러니까 11.5, 13%였던 걸로 그래서 기억합니다. 통상적인 뭐 경제 침체 뭐 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자체에서 근데 지자체 단체장 특히 서울이나 경기에는 경기 단체장은 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쪽에서 먼저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나오고 또 서울에서도 전체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의 시민에게 50만 원씩 주는 가구당 50만 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어서 계속 그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 중심으로 현금 복지 이 카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중앙 정부가 그전에는 경기 활성화 따라서 기업을 혹은 이제 영세 자영자층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책 중심이었다가 네. 어이구 중앙 정부도 해야겠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매주 지금 2차례 열렸고요. 그렇죠. 제가 오다가 뉴스 보니까 내일 월요일에 또 3차 열립니다. 비상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내일 중앙정부 차원의 현금 생활 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대책을 좀 더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여전히 중앙정부 거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일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그러면 1인 가구 1인으로 나누면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5조에서 6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 요새 정치권에서 나오는 금액은 50조 원, 100조 원인데 맞습니다. 내일 나올 그 예상안도 작은 것 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내일 중앙정부가 긴급 생계 지원책을 내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또 후속 논란이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정부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코로나19가 처음인데 정부가 사실상
기재부에다가 도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기재부가 반려를 하고 나면 그 성과, 잘못된 성과는 이제 정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죠. 소상공인들 대출을 지금 한동안 지금 빠르게 풀었습니다. 나름 빠르게 한다고. 예. 근데 지금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 자격이 어떻고 논란이 있으면서 현장에서는 대출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뭐 이거 소용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많이 완화했어요. 많이 완화하긴 했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 유동성,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지금 닥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속 대출이라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그냥 바로 대출해 주겠다는 좀 획기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이번에 제공을 했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있어요. 거기서 영세 사용자에게 대출을 해줬는데 이거를 시중은행까지에서도 다 해줄 수 있도록 풀었는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이 좋아야 돼요. 그게 좀 문제죠. 예.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만약 그 등급을 신용 등급을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치면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1등급에서 한 3등급 정도 돼야 지금 시중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그 6등급 이하의 아주 그 신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은 그 소상공인 공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몰리겠어요. 완전히 지금 행정병목이 돼가지고 마스크처럼 거기도 지금 시간제로 지금 신청을 받겠다고 그 공지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수급 신청자들은 너무 많고 그거를 처리하는 행정 인력은 너무 작다 보니까 병목 형성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굉장히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행정 미비 때문에 설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물론 저는 미비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뭐 방역 당국도 그렇고 가지고 있던 걸로 거의 죽도록 돌리는 분위기라서 뭐 거기 그 이걸 예측하고 준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죽을 지경이실 거예요. 지금 이제 방역 공무원이나 약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고통을 지금 같이 겪고 계실 텐데 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용 등급도 안 가린단 말이죠. 손님 들어왔다고 그 돈스러운 손님이라고 가리는 것도 아니고 돈의 문제로 생각하면 더더욱이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경영 안정 얘기하고 할 때마다 경영 안정은 곧 고용 안정을 의미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상식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해외 사례 생각해 보면 지금 인도는 한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그 도시 지역의 대탈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유는 보통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해고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도 특수고용 노동자가 정말 많고 그들이 보호를 못 받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학습지 교사, 뭐 보험 설계사, 요양 간병인 또 등등 지금 이 특수고용직, 그러니까 기존에 이 노사 계약 관계로 잡히지 않는 층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플랫폼 노동,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도 그렇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 50만, 60만 명 정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동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 200만 명 이상 보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의 지금 생계 단절에 지금 벼랑에 서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최근 지자체나 또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뭐 재난 기본소득, 뭐 재난 긴급 생활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어떤 점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재난 기본소득처럼 국민 모두 혹은 뭐 많은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생계 지원책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난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런 방식이 상징성은 있어요. 넓게 그물을 치기 때문에. 하지만 매달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모든 국민한테 그러기는 어렵다. 가장 상징적인 예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에요. 그 도지사께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기본소득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셔서 이번에는 모두한테 주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인당 10만 원이 나옵니다. 아주 적어졌죠. 제가 경기도민으로서 10만 원을 받을 예정인데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1조 4천억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1조 4천억이 투입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우신 분들에게 10만 원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여유 있으신 분들은 10만 원 받으면 뭐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네.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제 현금 지원 체계 논의를 하고 있고 그건 필요해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축이 필요해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경로만 너무 집중하는 거에 대한 제가 문제 네. 제기인데 또 하나의 경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 네. 영세 자영자처럼 기존에 200만 원, 300만 원 벌다가 아예 생계가 거의 단절되는 굉장히 벼랑에 선 지금 계층들이 혹은 그 집단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사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명확히 손에 잡힐 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이분들한테 가구당 50만 원 지급한들 지금 기존의 소득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그물을 까는 생계 지원책과 지금 생계가 단절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 두 가지 경로가 복합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논의는 조금 전자에 치우쳐 있고 저는 재난에 대한 대책도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비판해 오던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부자한테 줘서 뭐 하냐. 네. 그럴 때 이제 지금의 중도 정권이나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금액을 받고 나면 경제 활동을 한 뒤에 더 많은 세금으로 돌려내게 되어 있다. 예. 선별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아예 그 중에 하나에 서는 의견을 내시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트랙 당장 밥 벌 때 빨리 낼 수 있는 적은 돈이라도 뭐 전도민 경기도로 얘기하면 전도민을 지원하는 것까진 맞는데 거기서 끝내면 그건 잘못된 걸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제 일단 아주 급한 불을 끄게 적은 돈이라도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소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국민연금도 내기 빠듯한 상황. 4대 보험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찾아내는 일은 또 찾아내는 대로 행정비용이 들잖아요. 그거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찾아내는 아까 지금 그 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그 재난 생계비 지원은 기존의 그 복지 정보망을 활용해요. 행복 이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되면 그렇게 큰 행정 절차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의 지금 고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고용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예. 경기도나 혹은 서울시에서 하는 그리고 내일 발표될 중앙정부의 긴급생계지원책도 고용 여부를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따지려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행복 이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정보 그 조회 동의서를 제가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저의 사회보험 자료하고 그 과세 자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저의 소득이 딱 계산이 돼 나옵니다. 과세 자료만 바로 확인할 수 있어도 일은 많이 쉬워지겠네요. 근데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과세 자료는 결국 우리가 연말정산한 자료를 보기 때문에 과세 자료는 조금 예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자료가 가장 최근이에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낼 때 직장 가입자인 경우에는 지금 실시간 그해 지난달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매기니까 현재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요. 세금은 몇 달 전이죠.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과세 자료는 작년 소득입니다. 건보료는 지금 지난달에 낸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건보료도 사실은 1년의 지체가 있었는데 이걸 좀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건보료가 제일 빨라요. 많이 좋아졌군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비용 이제 누가 더 많은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느냐라는 걸 한국 행정은 알아낼 능력이 예전보다 훨씬 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소득 논란할 때 많이 제기되는 게 행정비용인데 현재 우리나라 그 정보 그 종합망인 행복 이음을 이용할 경우에 큰 행정비용 들지 않아요. 혹은 이미 들였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혹은 그 인력을 갖추느라고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 정보를.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근데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자영업자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의 건보료나 혹은 과세소득도 1년, 2년 전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닥친 경제적 곤란을 그 행복이음에서 자영자의 경우에는 완전히 일치시켜서 파악하기 어려워요. 한국은 특히나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제가 보통 1층 노동이라고 부르는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정말 그렇죠.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끊겼겠지요. 그렇죠. 그건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투트랙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 중앙정부가 할 예정인 넓게 그물을 치는 건요. 네. 그 행복이음 방식으로 해서 소득만 파악해서 넓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들은 대부분 잡히는데 지역 가입자 혹은 자영자들이 대략 재작년 소득이나 지금 소득이나 비슷하다라는 일단 가정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는데 그전에는 작년 재작년에는 그럭저럭 영업이 됐는데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척 어려우신 분들은 안 잡힐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영세 자영자와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방금 저를 가리키셨습니다. 네. 접니다. 예. 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죠. 그래서 예.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네. 물론 다른 노동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과세 자료에서도 현재 소득이 안 잡힌다는 난점 하나. 또 하나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처럼 재난 시기에 생계가 단절될 때 작동하는 복지 프로그램이 고용보험입니다. 예. 실업급여를 줍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실업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주고 고용은 유지하지만 노동시간이 준다든지 혹은 뭐 2, 3주 쉬게 되면 휴업 수당을 주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실업급여와 이제 휴업수당이라는 이 급여가 작동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휴업수당을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 명인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1,400만 명 정도예요. 그 쉽게 말해 언제 내가 무슨 일을 시작했다, 언제 그만두게 됐다, 언제 해고당했다 이런 표시가 국가에 안 남아 있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 2,7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고용보험이라는 틀 안에 1,4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200, 1,300 정도가 바깥에 있어요. 1,300만 명. 그래서 아무리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휴업수당을 얘기하더라도 고용보험 성 안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말하신 투트랙으로 지원하는 건 결국 지금도 힘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래서 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업급여나 휴업수당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바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생계가 끊겼으면 예.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줄었으면 줄어드는 만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는 실업급여 혹은 휴업수당이라는 거고 저는 이거는 조금 행정 절차는 불가피하게 필요해요. 그분들한테 신청을 하게 해야 되고요. 새로운 행정 절차.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신청을 받고 전달 혹은 전전달 혹은 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줄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따라서 신용카드 매치료라든지 계좌 이체 같은 게 필요하고 혹은 또 이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자기 상대인 고용주 혹은 뭐 그 관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와 협력을 얻어서 그런 증빙 서류를 아주 간소하게 받아서 네. 작년 연말의 기준에 비교해 봐서 지금 3월 달에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 하게 되면 그거에 준해서 정한 어떤 기준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요게 지금 고용보험에서는 아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업급여와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 바깥에 있으신 분한테 하면 돼요. 신청 받으면 그분들이 왜 신청 안 합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50만 원 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실업급여가 18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180만 원 주지 못하더라도 뭐 100만 원 뭐 이상을 이제 드려야 될 텐데 재원도 좀 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방법을 만들어내야겠네요. 또 고용보험은 우리는 그래도 고용보험료 냈는데 이분들은 고용보험료 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긴급 재난 시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가 좀 과감한 결정을 하고 또 국민들 안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다면 또 설득을 해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기재부와 그 보수 야당이 얼마나 더 발목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정부 여당도 약간 뭐 겁을 집어먹은 느낌을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겠죠. 미국이 2,500조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안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죠? 예. 사실 그 질문은 정해져 있던 건 사실상 하나밖에 못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류의 지원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나는 못 받았는데니까. 그렇죠. 그 나를 국가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는 사실 다음번에도 시간 있으시면 더 모셔가지고 더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뭐 관련된 해외 사례 같은 것들도 연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분들한테 네. 그분들이 생계가 단절되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 급여 이게 실업 부조라는 거예요. 실업 부조. 예.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분들은 실업 부조를 드리는 건데 유럽에서는 이미 실업 부조 제도가 다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그 굉장히 취약 노동자들이 소득이 단절됐으면 실업 부조가 작동될 거예요. 우리는 진짜 뒤늦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해서 한국형 실업 부조라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으로 예산안도 잡혀 있었는데 우리 더 빨리 벼락치기 해야 되게 생겼고. 국회가 예. 작년 12월 달에 이게 그 시행하려면 법안이 필요한데 법이 통과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계류됐군요. 예, 그래서 지금 작동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긴급 재난 시기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그런 그 새로운 제도적 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보다 긍정적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방안은 있습니다. 그걸 왜 못 찾습니까? 네. 아니, 물론 뭐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본인의 가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은 한시가 급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뭐 지금 총선이 있기도 하고 우리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뭐 정의당에서는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통합당에서는 그냥 됐고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N번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지원돼야 되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는 좀 전문성이 어긋납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돈이 돌아가는 게 너무 늦으면. 그렇죠. 예. 저는 의지가 굉장히 큰 요소라고 봐요. 만약에 중앙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요. 네. 국책연구기관 담당자분들 모셔가지고 쭉 짜면 나와요. 쭉 짠다. 예. 그리고 재원은 기재부 눈치 보지 말고 예. 청와대에서 딱 설정하고 이렇게 해야 프로그램이 나오지. 아무래도 그 제도적 틀에 익숙하신 관료분들에게 짜봐라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디테일이 있을 수 있군요. 이제 청와대는 결국 정무를 돌보는 곳이니까 기재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서 짜보세요라고 하면 하던 대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내려면은 시민들한테 묻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위원회 같은 곳에 묻거나 시민단체에 묻거나 그도 아니면 정치인들이라도 머리를 짜내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 걱정입니다. 저는 기재부가 너무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더 세졌어요. 갈수록 세져요. 정권이 그렇죠. 바뀌어도. 네. 그 정권이 바뀌니까 더 센 척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느낌은 더 세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정부가 더 씁쓸해할 얘기죠. 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요. 사실 질문드릴 게 워낙 많거든요. 이 취약계층 문제도 있고, 파견직이나 하청 노동자들이 좀 좁은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뭐 연구사항도 있고 여쭤볼 것들이 되게 많은데, 부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요청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예. 얘기를 좀 더 들려주십시오. 오건호 위원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건호 위원장하고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예, 가르트 브룩스의 체인지를 다음 곡으로 듣고 오늘 마지막 코너 시작하죠. 가르트 브룩스의 체인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라디오에서 컨츄리 장르를 많이 안 틀어서요. 모르시는 이름이라면
미국에서 이 사람의 위치를 소개해드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다음으로 음반을 많이 판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가트 브룩스가 이 노래를 발표하기 1년 전 95년 4월에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관공서 건물을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이 벌어집니다. 168명이 사망을 하고 700명 가까운 인원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때 화염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웃들을 구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무모해 보였던 이 구조 활동을 한 이웃 시민들을 기리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겠다. 한 방울의 눈물로 불을 끄는 노력이라고 해도 하겠다. 이런 노랫말입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띄우는 노래였습니다. 재난방송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격리장소 외 외출의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를 실천하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가족 또는 동거인과도 접촉하지 말고 개인 물품을 사용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는 등 관련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먹는 마음 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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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코로나19의 방역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생활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처럼요. 아직도 상당수가 가정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고요. 그런 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가정과 파트너 사이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상담은 많지요, 미디어에서. 저희들은 인생의 그 나머지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갈등, 고충에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새롭게 코너를 꾸몄습니다. 인생 나머지 절반의 상담소, 상담소장인 조성주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네. 이게 무슨 코너죠?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 진행자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네. 네. 앞에 뭐 진행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코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일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장이나 일터는 저희는 조금 넓게 보고 싶어 해요. 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직장이나 일터 하면 이제 회사를 먼저 떠올리는데 집 밖을 나서서 어딜 가서 출근을 해서 그렇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고정된 사무실. 네. 그런데 요즘은 꼭 그런 데서만 일하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네. 즉 내가 노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에 관련된 또 다양한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함께 나누는 코너로 해볼 생각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고민하는 거는 단순히 그 노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민들을 그 개별 케이스별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제도나 또는 우리 사회의 문화 또는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코너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저렇게 정리 잘하는 분입니다. 생방송 중에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대응이 안 되면 그 다음 주 시간에라도 그 다다음 주 시간에라도 얼마든지 조성주 소장이 상담해 드릴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요. 프로그램 게시판 쓰셔도 좋고 레인보우 웹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조성주 상담소장이 연구를 해오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이 조금 전에 오건호 위원장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요 앞에 스튜디오 들어가기 전에 오건호 위원장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짧게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그냥 바톤 터치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잘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얘기는 이런 겁니다. 청취자분들은 노동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업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셋 다 저거나 저일 것이거나 저였는데. 아, 네, 그렇죠. 따져 나. 그런데 한국의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예. 누가 노동자인가, 누가 실업자인가, 누가 취업자인가라는 개념이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 이야기에도 잠깐 설명이 나왔던 고용보험제도라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깊게 든 거거든요. 고용보험 문제. 아까 오건호 위원장님하고 제가 나눴던 이야기가 지금의 고용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프로세스만 가지고는 당장 멈추게 된 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방법이 좀 부족하다. 네. 방법으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은 노동자가 실업을 당해서 실업자가 되었을 때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고용 안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뭐 복지국가가 아니라 이미 근대나 현대 사회에 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경제 위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업자가 됐을 때 여기에 지원을 해준다. 생계를. 네. 이건데 문제는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그럼 누가 노동자인가? 이 노동자라는 개념 안에는 뭐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는 사람, 영어로는 인플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사장이 명확한 사람. 계약 관계가 분명하고 그렇죠. 그게 장기간 바뀌지 않는 사람. 네, 근로계약서를 쓴 사람. 그럼 바로 이해가 옵니다. 요즘은 안 그런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앞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취업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68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지금 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사실은 1,370만 명밖에 안 돼요. 딱 절반입니다. 오늘 내가 타다를 몰았다고 내일 내가 타다를 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대리운전을 했다고 내일 또 대리운전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는 사실 이런 분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은 하는데. 아침에 야쿠르트 배달해 주시는 노동자분, 여성 노동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그걸 타고 지금도 코로나 사태에도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노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노동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분들 특수고용 노동자, 즉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고 앞에 얘기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라고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전체 취업자 중에 절반이라는 거예요. 즉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면요. 이 개념은 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낡았네요, 이젠. 사실은 이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라는 것의 출발 기원을 올라가 보면 몇 가지 뭐 쟁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97년 IMF예요. 한국이 똑같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지금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미디어에서 97년 IMF 이후에 최대의 경제 위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97년 IMF 때 그전까지 한국도 약간 일본과 비슷하게 종신고용 시스템 대부분의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에 소속된 이런 형태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IMF를 겪으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정규라는 원래 없던 개념이 해일처럼 우리를 덮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시에 IMF 국제통화기구와 다른 국내에서도 요구했던 게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제도를 만들어라 이거였어요. 예. 사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립된 어떤 제도인데 23년 전에 처음 만든 제도다 보니까 그 사이에 변한 형태의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형태는 못 담아낸 거죠. 모바일 시대가 세상을 가장 많이 바꾼 것은 결국 플랫폼 경제인데 네. 플랫폼 경제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데에도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이 일을 하고 오늘 오후에 이 일을 하고 오늘 밤에 저 일을 하고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23년 전에 이 제도는 이런 사람들의 노동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래서 전체 국민 경제에서 노동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절반 정도, 약 1,300만에서 1,400만 명 정도는 아예 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좀 전에 나눴던 얘기죠.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분들은 노동을 하지만 그러니까 노동자로 얘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도 설명이 나왔듯이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런 경제 위기가 최근에 닥치면 누가 가장 먼저, 이건 사실 코로나 사태가 아닌 다른 경제 위기 때도 비슷한데 어떤 일이 생겨도 예.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떤 노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피해를 받느냐? 보통은 이 고용보험 제도의 바깥에 있는 나머지 절반 1,300만 명, 즉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렇죠.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몸으로 그게 닿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부터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용보험제도에 가입돼 있던 기존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던 노동자들이 이제 위험에 닥치는 거죠. 제도라고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한 몇 년 손을 안 봤더니 제도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약자. 네. 몇 년이 아니라 한 23년 동안 손을 안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23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23년 전 97년이랑 지금이랑 보면 여러분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주변의 각종 교통 환경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우리의 경제 활동을 하는 노동 시장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사실 그만큼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이거는 1,0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제도의 사각지대다 하니까 이건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규모가 너무 큰 것 같고. 좀 전에도 그럼 오건호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전 코너의 결론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데 사실 결론을 내담한 거거든요. 네. 오건호 위원장님을 보내드려야 돼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유사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두 가지로 제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면한 코로나 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용보험제도 안에서도 실업급여를 이제 이 고용보험에서 받는 거거든요. 실업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받는 어떤 기준 자체들을 완화시키고 좀 외곽에 있던 사람들도 빠르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좀 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 일단 긴급하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걸로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97년 IMF 때로 돌아가면요. 97년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또 역설적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을 시민들이 겪었지만 97년 IMF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의 주요한 복지 제도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지역과 직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제도 통합도 그때 된 거고요. 그 외에도 각종 국민연금도 88년에 시작이 됐지만 97년 IMF를 거치면서 훨씬 안정화되면서 훨씬 가입 대상도 늘어난 거고요. 소 잃고 외양간을 아주 잘 고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97년 김대중 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그것으로 평가되죠. 네, 초석을 네. 만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하는 겁니다. 복지학계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겪고 나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97년 IMF 경제위기만큼 큰 경제위기다라고 하는 코로나라는 사태를 겪고 나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MC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직장과 일터 모든 곳에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일터에서 노동을 하거나 노동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의 삶에도 좀 더 나은 우리가 교훈을 얻고 변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회에 저는 고용보험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요? 일단 첫 번째는 노동자의 개념을 완전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국의 노동자의 개념은 영어로는 인플로이, 피고용인, 즉 사장이 딱 근로계약서에서 나는 노동자,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네. 법률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 거의 노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튜브 만들어서 올렸는데 수익이 있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런 노동자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금 방송국에 있는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형태도 노동자로 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형태가 많아요. 더도 아닐 거예요. 예,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개념들이면 워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고정해서 있지는 않지만 내가 일을 막 나가서 하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목수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노동자 개념도 있고요. 유사 근로자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데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을 유사 근로자라는 개념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 안에 즉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유사노동을 며칠간 몇 시간 얼마나 했는지를 정부가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자영업자 중에서도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도 그냥 자영업자 사장님이 아니라 네. 자영업자 중에서도 분류를 해서 자영업자 분명히 이거는 사장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위에 이런 업계에 약간 종속되어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속적 자영업자 이런 개념을 쓰기도 해요. 점주의 특수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쉽게도 설명할 수 있네요. 새로 생긴 디테일들을 법에 집어넣어라. 네. 고용보험의 내용에 집어넣어라. 그러고 싶으면 노동자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최대한 새로 생긴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제도 안에 집어넣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푹신한 사회 안전망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워낙 안 돼 있으니까 통계상으로도 보면 재밌는 게 2월 달에 이제 2월 달부터 코로나 사태에 대한 고용이나 노동시장에 영향이 막 왔을 텐데. 근데도 15초밖에 못 드려요, 저는. 네, 답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3만 명밖에 안 늘었어요. 미국은 지금 300만 명이 실업급여 신청했다거든요. 우리는 말도 안 되죠. 너무 적게 신청한 거예요. 왜? 네. 애초에 제도 안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네. 예,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혁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도 노동자다. 그러니까 나도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역설적으로. 네. 이상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제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법이 지정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노동자가 아닌 게 아니라 법이 잘못한 거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를 들려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언제든지 본인 일상, 본인 인생의 절반에 대한 고민들을 아까 알려드린 대로 남겨주십시오. 샵 1212도 환영하고요. CBS 레인보우에도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조성주 소장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조성주 소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